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확실히 양시장이 단기 저항선은 모두 돌파를 한 뒤에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시도한 뒤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00 가볍게 돌파하고 지금 720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저항선 돌파가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이렇다 할 다음 호재가 없습니다. G20 정상회담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돌발 변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이슈 나왔고요. 이란 이슈 나왔습니다. 이란 이슈에 의해서 WTI 같은 경우 지금 2%가 넘게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정치적인 셈법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20 정상회의에서 G2 양 국가의 정상 간의 만남 역시 이 부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거래량 감소 나타나고 있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는 건데 거래소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상위주들에 포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업종들이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이 방어를 해줘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 지금 지수 자체로 보면 오가고 있는데 개별 종목 이슈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월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도 그리 답답하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비를 해봐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시장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하방 우려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진단에서도 석 달 연속 부진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정부의 경기 진단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은 2년 4개월 만인 지난 4월 다시 등장한 이후 석 달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지난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해외 직접 투자 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해외 직접 투자액은 141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9%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기별 투자액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증가율은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8분기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는 커들로 위원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 대담 행사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느냐, 누군가의 엉덩이를 걷어차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피격당한 유조선 코쿠카 코레이저스의 측면에서 미폭발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이라며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4시 10분께 이란의 한 경비정이 코쿠카 코레이저스에 접근했으며 이 배에서 미폭발 선체 부착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이 관측돼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94.06포인트입니다. 2100선 안착한 이후에 오늘 2100선이 다시 무너지고 조금씩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좀 올라온 단기 저항선에서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맞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2100선 위에서 장중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1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좀 답답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이 오늘 좀 문제입니다. 외국인 오늘도 파네요. 1260억 원, 기관도 파는데 기관 가운데서 역시나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오늘도 829억 원이나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 물량은 역대급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다 보니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1565억 원 일단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거래소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SK하이닉스 개인만 열심히 삽니다. 양주체가 모두 팔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까지 올라왔고 셀트리온이 약세를 보입니다. 20만 원은 그래도 지켜주네요.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LG화학부터 포스코까지 현대모비스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는데 LG화학 전거래일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3%가 넘게 급등을 한 바가 있었는데 호재성 재료로 올라갔었죠. 오늘은 숨고르기에 단기적으로 들어간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일단은 바이오로직스는 내려가지만 삼성물산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큰 변동 없고요. LG생건이 또 13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KB금융, 네이버 빠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지금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약보합으로 꺾였습니다. 72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해종합지수도 약세고요. 항생지수가 0.52%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 쪽에서는 지금 정부와 시위하는 쪽과의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이슈로 시장까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 지수 많이 따라가고 있는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어렵고요. 지금 오늘 장중 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302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고요. 기관 가운데서 역시나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94억 원 순매수해 줍니다. 이번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하락합니다. 하지만 신라젠, CJ ENM, 헬릭스미스, 펄어비스까지 모두 올라가는데 일단 신라젠이 오랜만에 3%대 아웃퍼폼이 좀 나오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는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가 어제 호재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 계속 가져가면서 시총 5위 자리 놓치지 않습니다. CJ ENM이 어제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 동시호가에서 매물 폭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로 약세 전환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돌림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저점 18만 원 부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CJ ENM입니다. 시총 순위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메디톡스 휴젤 올라갑니다. 메디톡스와 휴젤 같은 보터스 세터인데 오늘은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잘 보시면 메디톡스와 휴젤의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거의 뭐 차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까지 계속해서 빠져내려가면서 7만 원 초반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 방영된 아스달 연대기가 또 다음 주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약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KMW, 파라다이스 올라갔는데 KMW를 필두로 한 5G 관련 종목들 다산네트웍스 그리고 대한광통신 오늘 호재 맞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5G가 오랜만에 다시 아웃퍼폼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ABL바이오 급락하고요. 오늘 바이오주들 중에서 신규 상장이나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 그동안 눌려있는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SFA도 2%대의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전일 유가 급등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1원 10전 강달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급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뭐 일정한 건 연기금의 매수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사주는 개인들인데 6월이 좀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수급 동향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5월 달에는 수급 관련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던 모습들이었는데 그나마 그동안 좀 많이 팔았던 기관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일단 기관 중심의 수급이 조금 호전되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어떤 뚜렷하게 나오는 변화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여전히 6월 달이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기금 매수가 그나마 그래도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한 6월 10일 정도까지 쭉 체크를 해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한 종목들 한 15종목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쪽은 그래도 IT 업종들이 상당수 차지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어떤 가격 메리트나 이런 쪽에 대한 동향을 봤었을 때는 어떤 시장의 변화가 들어왔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종목들이 조금 더 포진되어 있고요. 그 밖에 바이오주는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쪽으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바이오주 과거 어떤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바이오주가 적어도 어떤 10위권 안에 두세 종목은 들어왔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게 좀 취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주는 시장에서 좀 소외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밖에 자동차 쪽이나 게임주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의 종목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업황 개선 가능성과 함께 기관 매수세가 두 종목이나 포진되고 있다는 쪽에서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이 건설주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부동산 위축 기조가 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소외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좀 부각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최근의 지표를 보게 되면 부동산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하죠. 특히 KB 부동산 가격 관련된 심리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과거 한 3월 달 대비해서 4월, 5월 꾸준히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위축됐던 부동산에 대한 시각들이 차츰 좀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건설주 같은 경우도 단기 성수기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정부가 추경에 대한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떨어지는 GD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을 필요한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신도시 건설이나 GTX 같은 이런 어떤 SOC 중심으로 정책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건설 섹터에 대한 흐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댈 건 G20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앞두고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6월 말입니다. 아직 한두 주 정도 남아있는데 시장에 가장 또 중요한 변공 역할을 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어떤 하반기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관련돼서 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어떤 시나리오와 함께 조금 더 짜봤습니다.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나야 어떤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남이 성사돼서 그래서 이제 무역 분쟁까지도 타결하자라는 쪽으로 합의를 보는 흐름들이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직은 가능성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아직까지는 많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반응은 당연히 2150선을 돌파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강한 변화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만남은 성사가 되는데 무역 분쟁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다시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기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쪽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이 이쪽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장 반응은 일단 한숨은 돌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2100선 안쪽에서 그래도 어떤 추가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어떤 계속 타진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아예 만남 자체가 없는 경우겠죠. 특히 정상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서로를 외면하든가라고 하는 만남이 불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역 분쟁 관련된 합의는 유언하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또 다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도 만만치 않은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도 2000선을 테스트하는 모습들 쪽으로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변화 요인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장 흐름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고배당주나 아니면 금 같은 쪽도 투자 대안으로 선호가 되는 상황들인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배당주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게 배당주의 메리트는 배당을 많이 주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면 갈수록 배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한쪽으로 몰릴 때 따라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금 관련된 쪽도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익률인데 최근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시장이 또 안정권을 보인다. 그럼 또 바로 소외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낙폭 과대주인 경기 민감주를 볼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에 관련된 개선 신호가 아직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가 일단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 대응할 때 여력들이 아직 많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1분기 실적 잘 발표된 종목들 중심으로 성장성이 확인된 종목 쪽에 한정되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보수적으로 지금 실적 가시화나 기대감이 있는 개별 종목 이슈로 접근하는 게 옳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예, 중국 쪽부터 여쭤볼 텐데 커창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스닥을 좀 모토로 해서 만든 건가 봐요? 그러니까 문의는 네. 나스닥과 비슷합니다. 뭐예요, 기술주, 창업주들 위주의 시장인데 속 내용을 보면 나스닥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 나스닥은 철저하게 기술주잖아요. 철저하게 기술주이면서도 뉴욕 증권거래소 맞먹을 수 있는 네. 볼륨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창업 기술주 위주고 문턱을 굉장히 낮춰놨어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비율한다면 코넥스 시장 정도? 굉장히 조금은 위험스러운 종목들이 손쉽게. 왜냐하면 기술력이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돈 마련할 길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시장을 통해서 자금, 창업 자본을 마련해라.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사실 화웨이도 타겟이 돼서 어려운데 그렇다면 중소기술주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고려해서 아마 지난 11회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도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 창업주 전문 시장을 열어보겠다. 이건 상하이에 개설됩니다. 상하이에요. 실질적인 거래는 2달 정도 후에 첫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개장을 어제 했고요. 13일 공식적으로 했고요. 여기에는 일단 허가제가 아니에요. 허가제라는 건 뭡니까? 신청을 하고 허가를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은 거잖아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R&D 비용, 이런 이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발전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라는 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너는 오케이 아니면 노라고 판단해 그게 아니라 등록제입니다. 허가만 하면 일단은 등록을 받아주겠다. 위험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술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제 시장 문턱을 낮춰서 문턱은 낮춰놨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특히나 첫 닷새 동안은 거래 제한 폭이 없습니다. 이거 코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미국은 전부 다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 뭐 아멕스 모든 거래소가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근데 기술주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은 사실은 그 폐쇄된 시장이죠. A주는 중국만, 중국 A주, B주 나눠놨듯이 지금 일단은 시작은 하는데 이제 과학 창업한 기술 창업주 주식의 전문 시장에 창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또 성공할지. 왜냐하면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흡수할 수 있겠는데 그 기업들이 정말 이 자본을 말판으로 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코넥스 시장은 사실 코넥스에서 커서 이제 코스닥으로 가고 코스닥에 다시 뭐 유가증권으로 가는 이런 이제 순차적인 단계라면 아직 문의는 이제 정말 나스닥을 겨냥해서 만들었지만 우리의 코넥스 정도 시장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들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그거하고는 진짜 허가제하고 그냥 신청하고 등록제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에 약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유가 지금 채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총부채가? 그러니까 이제 GDP 대비 한 250%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월 말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그동안도 사실은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부채가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중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대부분 공산당이 운영하는 당이 주인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거 기업금융과 국가부채를 애매하게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기준을 보니까 3월 말 기준 이제 금융을 제외한 총부채가 GDP 대비 248.88%. 이게 역대 최고치인데요. 지난해 말보다 5.1%포인트 이제 이게 석 달 만에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얘기는 미중 무역 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끌다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내수 시장을 부양을 해서 조금 경기를 북돋아야 되는데 돈 씀씀이가 해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로 경기를 떠받치는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경기의 급강하는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오히려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도 돈으로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중국 정부의 고뇌가 녹아 있는 대목입니다. 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국가 채무 40% 때문에 지금 추경에 뭐 어떻게 한다 이 문제가 부총리와 그 청와대 간에도 얘기가 좀 그거를 있었는데 5% 올리는데도 지금 이게 엄청나잖아요. 건전성에 이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석 달 만에 5%가 된 겁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건데 딱 보면은. 근데 또 이제 중국 본토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홍콩 쪽이 참 지금 송환법 때문에 반대 시위가 되는데 이게 정부 쪽에서는 반대하지 말라는 거고 한마디로 그 친중 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송환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다 보니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 미국, 영국이 지금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만부터 시작을 홍콩. 해서 하나의 중국을 원하는 중국의 정말 미묘한 것, 홍콩까지 이제 건드리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홍콩의 범죄 인도 조약이 오히려 뭐 무역 전쟁이 이어서 미중 간 어떤 전쟁이 패권 전쟁이 뇌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건 뭐 센카쿠 열도를 일본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그리고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시작해서 전 세계로 해서 남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자국이 이제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협조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1대1로 정책으로 엮인 국가들이 130여 개가 더 된다. 네네. 여기엔 유럽, 아프리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만만치 않죠. 여기 지금 남아하는 걸 막겠다는데 그 데드라인이 어디냐?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호주, 홍콩, 대만, 한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남하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홍콩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은 지금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대만, 마카오, 홍콩과 같은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이제 홍콩 정부가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게 중국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이런 반체제 인사 중국을 좀 싫어하는 인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눈독 들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트럼프까지 나서서 홍콩의 이 시위에 대해서 이건 좀 해주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 시위가 한글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태극기 시위를 봐서 한글로 거기 SNS에 보면 한글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여기 지금 수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대변인은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이걸 빌미 삼아서 어떤 이제 대규모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당장 중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굉장히 극단불적 낮에는 평화 시위예요. 근데 밤에는 유혈시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도된 걸로 보면 우산 쓰고 낮에는 평화롭게 하는데 밤에는 또 유혈시예요. 직접 가보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의 그 이면에는 미국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중국은 다시 미국 쪽으로 타겟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러다 보면은 또 G20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안 나오면은 그냥 바로 관세 25% 때려버린다 그랬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만나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요. 만나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나올 건 없어요. 근데 만나지 않으면 아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만나야지 그래도 얼굴을 붉히고 무슨 사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만나서 좀 그동안에 이제 의견이 어느 정도 접점이 있었는지 어떤 게 지금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만나지조차 않는다면 시진핑은 아마 제 생각에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근데 합의점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다. 굴욕적일 수 있어요. 그쵸.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큰 대국의 원수고 수장인데 그럴 거를 이제 법정화해서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건 지키겠습니다. 짝퉁 만들지 않고요. 기술 절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굴욕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보면은 저번에도 그랬지만 엄마 아빠 싸우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부부싸움 나면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들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잖아요. 아들, 딸들이. 그래서 만나게 해야지 둘이 화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만나면은 또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일단 뭐 호재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악재인 것 같고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개최가 돼요. 금리 인하 논의가 뭐 나오겠죠? 시그널 나오고 이번에는. 아마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예. 이번 주 시장이 그나마 반등할 수 있었던 건 제롬 파월 의장이 좀 꺾였어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연초부터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예. 대놓고 저렇게 중앙은행장을 금리 내려라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사실 중앙은행 연준위원들은 독립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인이 압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의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준은 우리는 통화정책위원회 금통위원이 7명이에요. 근데 미국은 12명입니다. 네. 7명이 당연직, 그다음에 8번째 뉴욕 총재가 당연직으로 8명, 나머지 4개를 지역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1명씩 2명씩 연준위원들이 매파적 발언,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 경기가 꺾을지도 모르니 상황을 봐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강한 금리나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게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이번 달 할 거냐? 전 사실 이번 달은 불가능하거든요. 단기적으로 한두 명이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그다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번 6월을 제외하고 4번이 남았어요. 예. 1년에 8번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당장 6월 기대감은 굉장히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리는 이렇게 사실 먼저 인하 기대감이 나와서 반영하게 되면 실제로 내렸을 때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쵸, 꺾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G20도 있고 G20 끝나고 또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6월에는 시그널 정도만 그래도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시장도 많이 올라왔는데 확실히 2100선 맞고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음 주도 조금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너무 큰 이벤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하반기에 가장 마지막에 쐐기를 받는 18일, 19일 미국의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미국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좋다라는 미국이 경기 통화 완화로 간다. 이 얘기는 꺾였다는 거죠. 유럽, 일본, 그리고 다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굉장히 따라할 개연성이 높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오사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모이고 시진핑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경우 어떤 이제 합의점을 나타낼 수 있을지 미중 무역 전쟁이 과연 장기화되면 어느 정도 장기화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둘의 간극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마 일이 일비하는 굉장히 관망하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이 일단은 뭐 지켜보는 게 지금은 제일 좋다.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네, 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거래세 내렸잖아요. 네. 거래세 내리면 다들 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으면 늘지 않습니다. 유동성을 빼서 채권이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빼가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이제 드리워져 있는데 굉장히 도박을 하는 건 거래량이 늘겠다라는 건 도박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래량 추이도 함께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예정된 얘기는 아닌데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한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미국이 내리면 소위 말해서 뭐 어딘 그대로 옮기자면은 차용을 하자면 뒷북을 치잖아요. 요번에도 좀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주열 총재가 불과 2주 전만 해도 5월 금통위 때는 정말로 금리 인하할 상황 아니다라고 180도 꺾였다가 예. 이게 청와대 윤종원 수석이 경기 하강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말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총재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금통위 7명 가운데 1명이 나왔다? 이거는 다음번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고 2명 정도 이상이 나오면 2-3달 내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은의 특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반영이 돼서 예금금리 내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내려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금리 내리고 추경하면 과연 경기 좋아질 거냐? 이 부분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0.25% 한 단계 정도 내릴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1.75니까. 예. 그러면 한 단계 내리면 경제 성장을 얼마나 견인할까요? 제가 직접 김중수 하는 총재 시절 하는 기자여서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얼마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0.02%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미미하네요. 추경을 지난번에 IMF가 이제 GDP의 5% 해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0조 정도 해라. 0.5% 해라. 10조 정도 하면 이주열 총재는 한 0.1% 정도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추경 6.7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도 경기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경기 급강하를 막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렵네요. 이게 지금 뭐 한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확률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삼정훈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